안녕하세요. 네, 김경입니다. 오늘 자료 중에 두꺼운 거 있죠. 이거는 책이 쓰시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그 추석 연휴가 껴가지고 책이 늦게 나올까봐 제가 이거 해드린 거고요. 영상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책을 주문을 하셔야 되니까 그 책이 아마 한 며칠 있다가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동영상을 들으시려면 이거 들으시라고 제가 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책이 있으시면 별도로 필요 없으시고요. 저희 교재는 이제 요 책하고 법전하고 이렇게 두 가지 쓰시면 됩니다. 우선 강의 기획서 잠깐 보시죠. 네, 뒤에 있습니다. 네. 제일 위에 그 QR코드가 3개 있는데요. 첫 번째 거는 제 질문하는 카카오톡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오픈 카톡방인데요. 이거는 그 질문은 제 개인 카카오톡으로 해주시고 오픈 카톡방은 제가 주로 쓰는 겁니다. 주로 공지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최신 판례 같은 거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도 최신 판례 같은 거 정리해서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이건 공지하는 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버는 이제 공지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거나 또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걸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법전 가지고 계시지만 뭐 파일로 보실 분들은 여기 가시면 그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법전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글 드라이브는 파일, 그 다음에 공지, 그 다음에 질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이 오늘 개강인데 오늘 공휴일이죠. 공휴일인데 제가 일정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휴일 날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신영복 교수님의 말 중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봄을 맞는 것은, 제일 먼저 맞는 것은 새싹이 아니라 긴 겨울을 기다린 소나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하시는 게,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3회씩에서 9회를 할 거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기본 강의를, 행정법 기본 강의를 15회, 개별법을 9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시험을 기본 강의 할 때 5번, 그 다음에 개별법 할 때 3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례집 할 때 3번 정도 시험을 볼 겁니다. 매주 목요일 날 시험을 볼 거예요. 지난번처럼 시험은 파일로 제가 받고 파일로 내드리는 그런 식으로, 실제 시험은 그냥 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받는 거는, 채점된 걸 받는 거는 파일로 드릴 겁니다. 이메일로.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강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원래 이 11월, 12월에 신규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18회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책을 쓰다가, 통합서를 쓰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올해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2월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통합 강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행정법 기본서하고 그 다음에 개별법 기본서를 합치는데 이제 행정법이나 개별법은 기본서죠. 책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책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쟁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이렇게 핸드북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름도 핸드북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핸드북으로 해서 앞에 행정법, 그 다음에 뒤에 개별법에서 서브노트 같은 거 만드실 필요 없고 그것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원래 교과서보다 훨씬 더 압축해서
서술하는 걸로 지금 쓰다가 중간에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지금 스톱한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내년 연초에 개설이 될 겁니다. 책은 제가 봤을 때 내년 1월에 나올 거예요. 내년 1월에. 그래서 뭐 두꺼운 책이 부담이 되시면 그 가는 책으로 강의도 할 겁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시험을 대비한 강의도 할 겁니다. 이걸로. 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보시면 강의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험은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한 40분 정도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에 맞춰서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시간 여유가 필요하다 하실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어요. 수업은 똑같이 2시에 진행합니다. 모의고사는 그러면 새로운 문제, 모의고사는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여기 책을 보잖아요. 그렇죠? 책 공부를 한 복습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회 내지는 3회. 첫 번째는 2회죠. 두 번째는 4회고요. 그렇죠? 화, 수, 3회죠. 3회. 그래서 3회씩 해서 시험을 그 부분 안에서 문제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시기 때문에 근데 가능하시면 꼭 시험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3번에 보시면 오픈 카톡방에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하셔서 오픈 카톡방에서 올라오는 파일 같은 거 그걸 제가 지금 어떻게 이용할까 지금 약간 살짝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이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요거는 제 개인 카카오톡입니다. 질문 카카오톡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요즘 질문이 엄청 많이 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질문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온라인 첨삭반은 학원에 문의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점도 똑같이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의 교재는 이 책이고요. 이 책이 지금 2판입니다. 작년 초판이고 원래 2판인데 2판에는 완성도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에는 초판이라 오자도 많고 좀 그랬었는데 작년에 제가 강의하면서 무슨 쟁점을 넣어야겠다라고 했던 것들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 문제, 올해 감정평가사 기출 중에서도 나올 만한 시험 문제는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요것만 풀어보셔도 문제는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출 문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50개입니다. 50개고 페이지는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50개이기 때문에 한 개당 한 3개에서 4개, 많게는 5개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설문은 103, 40개, 많게는 150개 정도 됩니다. 이것만 풀어보시면 사실 원래 시험에서도 아주 구석에 있는 거 빼고는 이것만 풀어보시면 그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책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3번은 복습 모의고사 그 다음에 채점은 제가 해드립니다. 그 시험 치시는 요령은 제가 설명해 드렸죠. 답안지 작성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그 틀에 맞추셔가지고 답안지 작성 방법을 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징은 2번에 보시면 책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책마다 모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하자 승계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을 배우셨고, 저희는 판례 입장에 따라서 결론을 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법률 요건 아니면은 그 구속 역설의 수인 가능성으로 그거에 따라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법 기본서, 개별법 기본서, 기출사례 보상법규가 다 하나의 형태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리 충돌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2024라고 되어 있는 책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례 문제는 50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논점, 여기에서 빠지는 논점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서 보시고, 이건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마지막에 가서
책이냐 아니면 뭐 스터디에서 풀어봤던 문제냐 그걸로 정리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절대 그걸로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책이 연습용 책입니다. 연습용 책. 연습이 다 되어 있으면 이 책은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 책은 연습용이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써보기. 그렇죠? 써보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기본서 있죠? 기본서 가지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걸로 돌리면 안 돼요. 이걸로 돌리면 분명히 펑크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풀어봐요. 그러면은 책 머리만 읽어봐도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아요. 그렇죠? 한 두 번만 풀어보면 무슨 문제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아시겠죠? 아 이거 내가 안다. 그럼 필요 없어요. 이거 내가 본 문제도 필요 없어요. 아는 문제 자꾸 봐봐야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보시거나 새로운 문제는 나중에 스터디 가서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는 기본서 있죠. 기본서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서브노트 같은 거 만들지 마세요. 모여가지고 서브노트를 뭐하러 만들어요? 그 소중한 시간에. 서브노트 같은 거 만들지 마시고 책에 본인이 읽으실 부분만 줄 쳐두세요. 읽으실 부분만.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만 외워요. 그게 서브노트죠. 그거 밑에 워드 치울 필요 뭐 있습니까? 그것만 읽으면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책을 자기 것으로만,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시간이 많으시면 뭐 워드 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굳이 잘 돼 있는 책이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나는 이거 도저히 못 외우겠다. 쓸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건 X표 치시고 본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아시겠죠? 책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연습책입니다. 따라서 얘를 볼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문제 밑에 문제점 아시겠죠?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자승계라고 해봅시다. 하자승계가 아니라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32페이지에 보시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평가라고 되어 있죠. 공법상 제한. 이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1번 문제점, 2번 의, 3번 종류 와 보상평가 해가지고 1번 종류, 방가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방가로 4번에 설문, 그 다음 두 번째 평가, 방가로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설문. 잘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필요한 건 이 문제를 읽어요. 아시겠죠? 이 문제를 읽고 아 이것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평가구나. 아시겠죠? 평가구나. 라고 한다면 문제점에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중에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요걸 쓰면 되겠죠. 자 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의, 종류, 평가. 이거는 기본서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세 가지는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세 가지는 있어요. 기본서 다른 걸 잘 보세요. 다른 건 요거 문제 된다. 요거 기본서 있죠? 요거 기본서. 그럼 종류가 3개예요. 물론 여기 하나, 2가지가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4개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공부하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아니면 1, 2, 3, 4번 중에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골랐어요. 그럼 평가는 하나, 둘, 3개, 4개. 4개 중에 요거잖아요. 3번의 두 번째 거. 요거는 이 문제는 요거죠. 답이. 그럼 요거 쓰고 여기에 대한 답을 쓰고. 그러면 다음번에 책을 보실 때는 보세요. 책을 보실 때는 문제 읽고
문제점 보고 나머지는 목 잡아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목 잡아보고 답만 보고 끝이에요. 두 번째 읽을 때는 답만 봅니다. 아시겠죠? 문제점, 답.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책은 일주일만 하면 봐요. 일주일도 필요 없습니다. 바싹 보면 이틀이면 다 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하자의 승계라고 해봅시다. 57페이지요. 자, 57페이지 하자의 승계라고. 행정이 하자의 승계. 자, 묵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볼까요? 수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산업단지 지정. 자, 질문이 뭐냐면 산업단지 지정. 산업단지 지정 수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산업단지 지정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산업단지 지정에 하자가 있다. 이게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근데 순서대로 보니까 산업단지 지정이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용 재결이 있었고. 자, 보세요. 우리가 하자승계를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자승계가 뭡니까? 선행이 하자 우행이 승계되는가? 그렇죠? 선행이 원래대로 한다면 선행행위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는가? 입니다.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는가? 질문이 선행행위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는가예요? 뭐예요? 후행행위를 다투며 선행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죠. 질문 읽어보세요.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는가예요? 후행행위를 다투며 선행행위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예요? 후행행위를 다투며 선행행위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하자의 승계는 뭐다?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합니다. 의도 보세요. 2번에. 그러니까 의의가 두 가지가 있겠죠? 선행행위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는가가 문제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로 되어 있어요.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그냥 배울 때는 선행행위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는가 이렇게 배웠지만 실제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후행행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선행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건 그거 공부하는 겁니다. 아, 하자의 승계는 후행행위를 다투는 거구나. 그러면서 선행행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 게 하자의 승계.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강의하고 사례 강의의 다른 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 그러면 하자의 승계는 늘 뭘 다툰다? 후행행위를 다투는 거구나.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위법성. 그러면 앞으로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건 다 뭐다? 하자승계다. 그럼 여기서 하자승계라는 쟁점을 잡았어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문제점. 2번째 전제조건. 3번째 인정범위. 학설, 판례, 검토. 검토는 판례 입장에 따라서 검토한다. 학, 판, 검. 그 다음 네 번째 설문 해결. 자, 보세요. 그럼 반드시 문제점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논조, 사실, 논점, 조문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논점이 뭐예요? 행정행위에 하자의 승계라는 표현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자의 승계 의. 요거 의 있고. 의. 자, 의 동그라미를 해봅시다. 의. 두 번째, 전제 조건에 가. A, B, C, D. 자, 가. 전제 조건에 가 있고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기본서에 보면 얘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가만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 가는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자, 의 똑같고요. 같은 건 노란 겁니다. 일반론 똑같아요. 나는 뭐가 나올지 모르죠. 나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요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나는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요게 이렇게 나올지 산업단지 지정이 수용 재결이 나올지 사업인정이 이렇게 나올지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개별 그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 번째 인정범위 학설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학설 하자의 승계론 두 번째 구속역설 그 다음에 판례 가나 검토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그럼 자 학설 판례 검토는 똑같죠? 이거는 기본서에 있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기본서에 있는 거하고. 자, 달라지는 게 뭐다? 이거죠, 이거. 그렇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소결 또는 설문의 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문의 해결. 그래서 얘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냐 저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어떤 거는 승계가 되고 어떤 건 승계가 안 되고 어떤 건 하나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수인성의 원칙이 있고 어떤 건 수인성의 원칙이 없고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잘 보세요. 모든 하자의 승계에서는 뭐만 보면 된다? 문제점. 그렇죠? 두 번째는 전제 조건에서 요거 세 번째 이것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 아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 소위 전제 조건에서 말하는 일반론 그 다음에 학판검 얘는 어디서 배운다? 기본서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공부하는 게. 이 책에서는 뭘 공부하는 거다? 이 고유한 부분 말고 포섭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나중에 하자승계가 나왔다. 앞에 한 번 나왔어요. 그럼 뒤에 나오면 뭐만 보면 돼요? 이거하고 이거 보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사례집을 교과서처럼 공부하시면 안 돼요. 사례집을 교과서처럼.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공부하면 이 책 금방금방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보는 겁니다. 자주자주.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패턴을 암기하는 겁니다. 패턴.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문제이다. 나중에 하자승계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만 하자승계는 항상 뭐예요? 후행행위를 다투며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후행행위를 다투며 선행행위 위법성을 주장한다. 그럼 100% 하자승계예요. 하자승계. 아시겠죠? 승계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패턴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패턴.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물론 이 일반론도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간단하게 일반론도 설명을 해드려요. 설명을 해드리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이건 다 배웠잖아요. 여기서 이건 행정법에서 배우고 이건 개별법에서 배우고요. 여기서는 이 포섭하는 기술, 그렇죠? 포섭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출하고 사례인데요. 기출이 한 60%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이 한 60%, 그 다음에 사례가 한 40% 들어가 있는데 이 기출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 65% 정도가 간편 기출입니다. 나머지 35%가 타시험 기출이에요. 주로 감정평가서 기출. 간평은 이거는 출제 방식인데요. 출제하러 들어가신 분한테 주어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0년치 기출 문제예요. 10년치 기출 문제. 10년치 기출 문제가 주어지고 또 하나는 그 원칙이 두 가지 있어요. 약술 문제는 최근 3년치 내지 4년치는 못 내게 돼 있어요. 나중에 기출 문제 분석을 이렇게 해보시면 약술 문제는 최근 3년치 안에 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사례형 문제는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기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올해도 보면 50% 이상의 기출 문제였어요. 절반 이상의 기출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타국가 시험 내시는 분하고 감정평가사 시험 내시는 교수님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교수님이 내세요.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이 공단에서 공단에서 교수님한테 출제 의뢰를 할 때 그 전해 타국가 시험 출제하셨던 교수님들한테 전화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재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낸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 세 분이랑 현직에 계신 분 한 분 들어가시는데, 현직에 계신 한 분은 거의 100% 사문 출제합니다. 사문이 보면 사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문은 약술 문제도 이상하죠. 현직 계신 분들이 출제해서 그렇습니다. 현직에서.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문의 특징은 뭐냐면, 사문의 특징은 조문 문제인데요. 대부분 다 감정평가법에서 나옵니다. 대부분 다 감정평가법에서 나와요. 사문의 기출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리고 감정평가법에서 이제 조문 하나를 물어보는 그런 이상한 문제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출제 의뢰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네. 조문 있는 거 뭐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무슨 수능도 그런 문제는 안 냅니다. 뭐 써라 이런 문제를 안 내요. 용비어천가를 쓰시오,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예. 누가 그런 문제를 시험에 내요. 예. 예. 법은 법리를 시험에 내야죠. 법리를 시험에 내야지. 그러니까 1, 2, 3문하고 4문하고 이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탓할 일이 아니고요. 저희는 준비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순서도 지금 우리가 책에 보면 보상법하고 그 다음에 공시법하고 평가법하고 이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딱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주로 이 감정평가법에다가 넣어놨어요. 예,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능하면 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상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이론하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 조문 내용하고 두 가지 있었는데, 지금 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도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중요도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이걸 다 보실 시간이 없다 그러시면 별표 3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별표 2개 보시고, 그 다음에 별표 1개 보시고, 이렇게 별표 순서대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 별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뭐 기본서 하고요. 학설 판례가 동일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했고, 그 다음 6번째는 이번에 사실 엄청 많이 개정했습니다. 이 내용이 엄청 많이 개정이 돼서 신규 모의고사 문제, 기출 문제하고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분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해설을 줄였어요. 해설을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해설은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차피 기본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그래서 원래 기본서에 있는 내용보다 해설이 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여기서 잘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준비는 일반론은 길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다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은 매주 목요일 날 시험을 볼 거고요. 네. 이제 책으로 가셔서 책을 보시죠.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그래서 차례를 보시면 차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보시면 토지보상법 안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손실보상 제도하고 토지보상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토지보상법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기출 표시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파트 2에 보시면 공시법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험도 이런 순서로 나와요. 보통 보상법이 먼저 나오고, 보상법이
약 5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 30, 2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에서 공시법하고 평가법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점수가 몇 점이 4321이잖아요. 그렇죠? 4321, 40점, 30점, 4321이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절반? 조금 더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례 1번. 사례 1번은 이런 유형은 실제로 2016년도 입법고시에 나온 이후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유형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 그냥 출제보다는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일반 이론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경계분리이론과 그 다음에 불가분조항에 관한 논의입니다. 불가분조항에 관한 논의. 자, 경계분리이론과 불가분조항은 기본적으로 다르죠. 불가분조항에 관한 논의는. 자, 경계분리이론은 분리이론은 23조 1항 헌법 1항과 2항 그 다음에 23조 3항 23조 1항 헌법 한번 찾아볼까요? (23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법률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항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된다. 교수님들은 주로 1, 2항을 같은 조항이라고 봅니다. 공공복리 적합성도 법률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항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을 정한다. 여기도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있습니다. 경계분리이론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 생각이 이런 겁니다. 경계이론은 국회가 이 법률을 만들 때 23조 1, 2항에 관한 법률과 23조 3항에 관한 법률을 구별하지 않고 만든다는 게 경계이론입니다. 구별하지 않는다. 입법자는. 그게 경계이론이에요. 분리이론은 뭐냐면 23조 1항의 법률과 23조 1, 2항의 법률과 3항의 법률을 구별해서 만든다는 게 분리이론입니다. 구별해서. 그러니까 이 법률과 이 법률이 다른 법률이라는 거죠. 경계이론, 이 법률과 이 법률이 같은 법률이라는 거예요. 같은 법률이라는 것은 이 경계이론은 이 법률이 여기도 적용되고 23조 1, 2항에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적용이 되고 여기도 적용이 된다. 분리이론은 이쪽이면 이쪽이고 이쪽이면 이쪽이에요. 넘어갈 수 없어요. 아시겠죠?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분리이론입니다. 분리이론.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그래서 23조 1, 2항을 사회적 제한, 사회구속성이라고 하죠. 요거는 수인해야 되는 영역. 얘는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을 정한다. 이건 보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수인 영역과 보상 영역이 하나로 하나이다 라는 게 경계이론이고 구별이 된다라는 게 분리이론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경계이론, 분리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익은 뭐냐? 23조 3항의 해결입니다. 23조 3항의 법률의 해결. 법률은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계이론은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 수용에 관한 규율이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으면 요거는 보상 문제로 갑니다. 보상을 해줄까?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에 관한 법률 없이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가? 의 문제로 갑니다. 근데 분리이론은 수용에 관한 규율이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으면 이거는 보상 문제가 아니라 위헌의 문제로 가요. 위헌의 문제로. 자, 잘 보세요.
수용 사용 제한을 당했습니다. 제가 법원에다가 보상해 주세요.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법관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법관이시면 법원은 사법부잖아요. 사법이 뭐예요? 행정이 뭡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이게 삼권분립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제일 위에 누가 있느냐면 의회가 있어요. 법률을 만드는 기관이 있습니다. 법률을 만드는 게 대빵이에요. 아시겠죠? 법률을 만드는 게. 두 번째, 만들어진 법률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게 행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은 뭘 해야 된다? 우리가 행정법 처음 배웠을 때 1페이지에 제일 뭐가 나와요?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 나오잖아요. 법대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법치행정이에요. 두 번째는 법에 따라 행정하는 게 법치행정이에요. 법에 따라 재판하는 게 사법부예요. 법에 따라, 아시겠죠? 행정하고 사법,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는데 보상에 관한 규율은 없어요. 보상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두 가지죠. 첫 번째, 미안하다. 내가 보상을 해주고 싶으나 보상 규정이 없으니. 사법부는 입법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에 가서 법 만들기부터 먼저 해라 라고 하는 게 불이론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누가 해결해야 된다? 입법부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법부가. 아시겠죠? 법을 만드는 기관이. 그래서 주로 헌법 교수님들이 이걸 주장해요. 왜냐하면 헌법 교수님들이 제일 공부 많이 하시는 게 위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 교수님들은,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분리론입니다. 헌법재판 나중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 왜냐하면 위헌의 문제죠. 그런데 경계이론은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권리구제를 받아요? 위헌인 법률에서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깨면 그 뒤에는 뭡니까? 의회가 법 만들면 그제서야 보상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나라 현실에 따른다면 한 10년은 걸릴 거예요. 10년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경계이론은 그게 아니라 법이 없지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보상 문제로. 그래서 이걸 대법원은 이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규정이 없어도 해줄 수 있다.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하고. 자, 그게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경계로 갔어요. 그럼 경계이론에 따른다면, 여기 보세요. 경계이론에 따른다면 이 법률도 있고 이 법률도 있겠죠. 이 법률도 있고. 그럼 이 법률과 이 법률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특별한 희생이죠. 특별한 희생. 특별한 희생으로 나누고, 특별한 희생이 없으면 수인 영역이고,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무슨 영역이다? 보상 영역이 된다. 이게 경계이론입니다. 그럼 23조 3항으로 가보겠습니다. 23조 3항으로 특별한 희생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수용에 관한 규율이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있을 때 이제 23조 3항론입니다. 3항론이. 23조 3항은 또 불가문조항에 관한 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을 때 과연 이것이 위헌이냐? 바로 위헌이 되는가와 관련해서 불가분조항, 소위 결부조항, 불가분조항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다면 이건 바로 위헌인 법률이죠. 수용에 관한 규율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수용은 우리가 말하는 수용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수용, 사용, 제한을 합친 개념이에요. 수용, 사용, 제한을 합친 개념. 자, 위헌인 법률이다. 그거에 따라 수용이 이루어졌으니까 위법한 수용이죠. 자,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는다면 위헌인 법률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위헌무효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간접효력규정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직접효력규정설이 나오고, 그래서 수용은 또 하나가 유추적용설. 유추적용설은 네가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유추적 용설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설의 대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가분조항의 논의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는다. 왜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습니까? 법률이 있는데 수용에 관한 규율이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을 때 이걸 위헌인 법률로 보지 않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수용, 재산권에 대한 재산권의 박탈이에요. 박탈은 보상 규정이 없으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는 수용 안에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용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제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한이 뭡니까? 재산가치 감소 하락이에요. 손님 끊어지는 거, 땅값 내리는 거. 그럼 저 보세요. 손님 끊어지고 땅값 내리는 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한다면 입법자가 법 만들 때 정말 촘촘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 그렇죠?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위헌적인 법률이. 그럼 위헌적인 법률이 돼버리면 사실은 위헌 법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위헌인 법률이 근간 처분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긍정하는 견해는 뭐예요? 긍정하는 견해는 만약에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어도 위헌이 안 된다고 한다면 입법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법 자기 마음대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보장하고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불가분조항의 논의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가볍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택했죠? 본인이 가는 길을 잘 봐야 돼요. 자, 경계 이론에 따라서 불가분조항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불가분조항으로 보면서 우리는 그럼 불가분조항으로 본다면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을 때 보상해 주는지를 보겠습니다. 보상인지 배상인지.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줍니다. 보상은 안 해주면 뭐는 해줘요? 배상은 해주잖아요. 그렇죠? 배상은 해줘요. 보상 해줍니다. 그렇죠? 해줍니다.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배상이고 여기는 보상이에요. 차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근거를 봐야 돼요. 근거. 자, 얘는 근거가 뭐예요? 배상해주는 근거가 뭡니까? 국가배상법이죠. 법률입니다. 법률. 그래서 이걸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택하는 순간 다음에 뭐 써야 됩니까? 국가배상법을 써야 된단 말이죠. 질문이 뭐겠어요? 수용에 관한 규율이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을 때 뭐 할 수 있는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 국가배상할 수 있는가? 이상하잖아요. 보상할 수 있는가? 이미 답은 나왔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답은 나와 있기 때문에 위헌 무효서를 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보상이죠. 손실 보상해 줄 수 있죠. 근거가 뭐예요? 간접 효력설이 보상을 해주는 근거가 뭐예요? 헌법 23조 1항과 11조 더하기 23조 3항과 보상 규정이 없으면 관련 규정 유추적용에서 네 가지예요. 그렇죠? 네 가지. 직접 효력 규정설은요? 헌법 23조 3항. 이제 아시겠죠? 얘는요? 관련 법률이죠. 법률 유추적용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죠? 얘도 법률, 얘는 헌법, 법률. 아시겠죠? 이걸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자, 시험 문제에서 갑과 을이 나왔어요. 문제를 잘 읽는 방법입니다. 문제 안에서 첫 번째는 원고 피고를 잘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갑, 을. 자, 얘들은 동그라미를 해야 돼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아시겠죠?
주인공들. 그 다음에 처분이 나오면 처분 이름. 얘들이 주로 소송이 제기하는 원고나 피고가 되겠죠. 자, 주인공들 찾아내야 돼요. 행정청, 사인. 행정청, 사인. 주인공들 찾. 행정청도 주인공이고 사인도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이 나오면 처분 이름. 뭐 무슨 처분했다. 또 하나는 처분 사유를 봐야 돼요. 뭐 때문에 처분했다. 자, 원고, 피고, 처분, 처분 사유. 그 다음에 소송이 뭔가. 소송이 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뭐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잘 봐야 돼. 자, 주인공, 처분, 처분 사유, 소송 이름, 주장. 아시겠죠? 평가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뭐라고 주장한다예요. 뭐뭐라고 주장한다. 이거는 논점 제시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점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뭐뭐라고 주장한다. 그거는 뭐뭐라고 주장하면 주장이 옳다 그러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디다 써야 된다? 마지막 설문의 해결에다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갑과 을은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택을 중축해서 매매한 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최근 장관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 제한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재산상 큰 피해를 보게 되었고, 자, 여기 주인공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상관없이 장관 나왔죠? 행정청입니다. 또 뭐가 나왔어요? 둘째 줄에 또 뭐가 나왔죠?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이죠. 지역, 지구, 구역, 시설, 사업, 뭡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에요. 처분적인 계획입니다. 처분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처분. 지역, 지구, 구역, 시설, 사업. 5가지는 뭐뭐로 끝나는 거 있죠? 지역, 지구,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 다음에 무슨 사업. 그 다음에 무슨 시설과 관련된 계획은 전부 다 처분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에요. 큰 피해를 보게 되었고, 자, 큰 피해를 보게 됐다. 이런 것들이 실말이에요. 뭐다? 뭐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여기서? 큰 피해를 보게 되고, 특별한 희생이죠. 참을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이런 것들이 특별한 희생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도상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그 작가의 어떤 의도를 해석하는 학문인데요. 그게 이제 도상학입니다. 그림을 보고 뭘 해석합니까? 그 작가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 그림 뒤에는 누가 있어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나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기출문제를 보세요. 기출문제 뒤에는 누가 있나요? 출제자가 있죠. 그렇죠? 자, 보세요. 출제자가 특별한 희생이 있다는 것을 쓰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시험 문제에다가 특별한 희생이라고 쓰겠어요? 참을 수 없는 손해, 수인할 수 없는 손해, 아니면 큰 손해 이렇게 쓰겠어요? 큰 손해가 이 손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앞으로 시험 문제를 보시면서 야, 이게 이래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이거예요. 제가 행정법 처음 할 때 비례원칙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잖아요. 이건 뭐 먹고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그걸 보고 비례원칙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걸 보면서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분들은 이렇게 하면 특별한 희생으로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특별한 희생으로서. 아시겠죠? 수포로 돌아갈 지경이 일어났다. 이거 딱 보시면 뭐라고 느껴져요? 수포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힘들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특별한 희생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갑 주장의 타당성을, 이것도 사실은 주장의 타당성이에요. 옳다 그르다 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옳다 그르다만 표현하면 되지만 여기 너무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어요. 갑입니다.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은 뭡니까?
개발제한구역의 규정은? 우리는 이제 손실보상으로 넘어왔으니까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제한입니다. 제한이에요. 아시겠죠? 수용사용 아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한입니다. 무슨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가지고 땅 못 쓰게 된다. 이런 것들 다 제한입니다. 아시겠죠? 자, 수용사용 제한. 재산권의 내재적 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공용 제한이다. 특별한 희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디? 여기서 뭡니까? 무슨 이론? 경계 이론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자, 이 경우 국토계획법에는 손실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23사망에 근거해서 직접 무슨 효력설? 직접 효력 규정설입니다. 직접 효력. 그러면 갑의 주장은 뭐예요? 경계 이론과 직접 효력 규정설에 따른 겁니다. 경계 이론, 직접 효력 규정설이다. 아시겠죠? 네. 사실 굉장히 어렵죠. 이 문제를 보고 이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헌법 23조 3항은 불가분 조항이며, 자, 불가분 조항에 관한 논의도 써야 돼요. 이건 맞죠. 그런데 1, 2, 3항간에는 소위 분리론에 터잡은 걸, 분리론 틀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도 써야 돼요? 이거 써야 되고, 두 번째 이거 써야 되고, 세 번째 뭡니까? 이것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목차가 세 가지예요. 경계분리, 불가분 조항, 보상규정 없을 때의 문제예요. 이걸 먼저 일반론으로 쓰고 각각 갑과 을의 주장을 이 정도로 복잡하게는 안 나올 겁니다. 따라서 보상을 요하는 공용 제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요구되는 있지 않다면 이는 위헌무효인 법률에 해당한다. 자, 위헌무효다. 이 경우 위헌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공용 제한과 입법 행위는 모두 불법을 구성하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학설이에요? 위헌무효설의 주장이죠. 근데 잘 보시면 마지막 줄에 입법 행위는 모두 불법을 구성하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위법하고 불법의 차이는 뭡니까? 자, 이거는 뭐 법을 전공하신 분들도 잘 모르는데요. 위법은 법규 위반을 말합니다. 법 위반. 불법은 법규 위반 플러스 법익 침해. 그러니까 이익 침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익 침해가 있다. 그래서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위법뿐만이 아니라 손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 여러분들 국가배상법에 보면 위법의 본질에 관해서 행위위법설도 있고 무슨 위법설도 있어요. 결과 위법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결과 불법설이라고 해요. 왜 결과 불법설이라고 해요? 결과 불법설은 손해에 관한 수인 가능성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개념 안에는 이익에 대한 침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익에 대한 침해라는 개념이. 그러면 위법은 법 위반이지만 불법은 뭐예요? 큰 불법도 있고, 그러니까 큰 이익 침해도 있고, 무슨 불법도 있겠어요? 작은 불법도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 불법설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점. 사실 개요를 좀 씁니다. 국토의 개혁 이용 반환 법률에 따라서 갑의 주장을 타당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살펴보고 주장에 타당. 사실 이 문제 상황은 패턴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개요 쓰고 뭐 예를 들어 경계분리 또는 불가분 조항,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권리구제. 첫 번째가 경계분리 이론. 문제점 23조 1, 2항과 3항. 자, 경계이론. 여기 보세요. 문제점, 경계이론, 분리이론, 검토. 이거는 책에 다 있습니다. 책에 다 있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23조 1, 2항. 오른쪽에 정도의 차이, 특별한 희생으로 검토한다. 결국은 보상 의무의 문제로 갑니다. 분리이론.
사회적 제한과 사망은 독립별개 제도라는 견해로 구별된다고 봅니다.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쪽으로 갈 거잖아요. 분리이론이 아니라. 자, 그래서 따라서 이 견해는 금전에 대한 입법의 문제로 봅니다. 검토. 분리이론에 따른다면 보상 입법을 통해서 입법자가 해결해야 된다고 보지만 적절한 입법이 현실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경계이론이 타당하다. 두 번째, 불가분 조항 여부. 23조 사망. 자, 학설. 보상이 없는 것 모두 위헌이 법적 안정. 왜 법적 안정성인지 이제 아시겠죠? 뭐기 때문에? 수용이 아니라 뭐 어디까지? 제한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다음에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헌법 23조 사망은 자의적인 재산권 침해로부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는 헌법적 고려. 이 의미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헌법 만드는 분들이 입법자가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입법자가 입법 만들 때 하다못해 잘못하면 위헌으로 가니까 뭐 보겠어요? 꼼꼼하게 법률을 보겠죠. 그런 헌법적인 고려다 이런 뜻입니다. 법 만들 때 조심조심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자, 따라서 위헌적인 법률이 된다. 권리구제. 관계를 경계이론으로 보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불가분 조항으로 본다면 38조의 개발제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한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입법이 없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나에 보시면 간접효력 규정설에 따라서 그렇죠? 요거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물어본 거기 때문에 각각을 조금씩 적어야 돼요. 조금 있다가 요것만 물어보는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간접효력 규정설을 타당하다. 차당성 1번. 갑의 주장에 첫 번째,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이는 경계이론에 따른 겁니다.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다면 이건 특별한 희생으로 봐야 됩니다. 중대한 제약이고 수임 불가능한 희생을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이다. 두 번째, 직접 23조 직접 효력 규정설에 따른 겁니다. 헌법 23조 4번이 적용되려면 적법한 침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직접 효력 규정설로 가려면 필연적으로 직접 효력 규정설은 어디라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죠. 불가분 조항이 아니다. 간접 효력 규정설은요. 불가분 조항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접 효력 규정설을 따라가야 어디로 가요? 수용? 유사침해 보상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직접 효력 규정설을 주장하시는 박균성 교수님 책에 보면 불가분 조항으로 보지 않으세요. 따라서 수용에 관한 규율이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다고 바로 위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자체는 합헌이에요. 합헌이기 때문에 헌법 23조 4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위헌인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 23조 4항이 바로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위헌인 법률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헌법 23조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을 정하는데 그건 뭡니까? 합헌적인 법률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법률로 정하는 위임 규정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 23조 4항을 한번 보세요. 헌법. 23조 4항 어디에도 수용, 사용 및 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라는 것이지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 수용, 사용, 제한이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23조 4항을 읽어보세요. 이 학설은 보상 청구권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학설은 보상 청구권이 헌법 23조 4항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23조 4항에는 보상 청구권이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정하라는 법률에 대한 위임 규정이죠. 자, 두 번째, 불가분 조항. 불가분 조항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입법이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리이론보다는 경계이론. 두 번째는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장이라고 되어 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차를 잡으실 때 각 주장마다 목차를 잡으셔야 돼요. 주장마다. 예를 들면
사례 4번에 보세요. 사례 4번에 보시면 23페이지에 마지막 문단에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A조합은 공유수면 매립 사업으로 인한 위탁수수료 수입의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는 비위탁 판매장이 사업 시행지 밖에서 운영되는 시설이었고 공유수면 관리 매립 법률상에 직접적인 보상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타당한가? 목차는 몇 개예요? 목차는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면 1번 문제점, 2번 첫 번째 주장, 3번 두 번째 주장, 4번 결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주장이 뭡니까? 밖에서 운영되는 시설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 두 번째 주장은 뭡니까? 보상 규정이 없다라는 주장. 목차를 보세요. 로마자 2번 밖에서 운영되는 시설이었고 페이지 넘겨보세요. 로마자 3번 보상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주장.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목차도 이 특이하게 평가사 시험에 이렇게 어떤 논점 제시형이랄까?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런 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목차가 몇 가지예요? 2가지, 이렇게. 네. 다시 6페이지로 오셔서 특별한 이상에 해당되는 위헌무효설의 주장이다. 국가배상은 악행에 대한 배상이고요. 손실보상은 공공의 필요에 따른 겁니다. 따라서 본질이 다르고 국가배상 청구하는 경우 사실 국가배상 청구하면 될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위법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가배상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공익사업 하는 거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위헌무효설은 타당하지 않다. 자, 두 번째 잠깐 쉬었다가 하죠. 2번